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들으며 저도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네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줄은 어릴 때에는 꿈도 꿔본 적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 전남편과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주 늦둥이로 태어나서 언니와 13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제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도 항상 어리게 보고 뭐든 잘 챙겨주셨어요. 특히 언니는 저를 과보호라고 할 만큼 고등학생 때에도 수학여행 갈 때 짐까지 대신 챙겨줄 정도였어요. 아빠는 제가 대학생 때 대기업을 정년퇴직하시고 넉넉한 노후를 보내시다가 엄마가 평생 소원하던 지방에 집을 지어서 거기로 내려가게 되셨어요. 엄마는 이사를 하기 전 언니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미나야, 우리 수아, 네가 잘 챙겨야 된다. 엄마 아빠 미나 너 믿고 내려가는 거야. 알지? 엄마, 언니한테 부담 좀 그만 줘. 나도 이제 다 컸어. 내년이면 대학 졸업해서 회사 들어갈 텐데 언제까지 애 취급할 거야? 수아, 너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나한테도 넌 언제나 어린애라고. 저는 그런 가족들의 사랑이 좋으면서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항상 어린애 취급을 하는 게 짜증도 났고요. 하지만 그것 역시 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런 거라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달은 건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3년쯤 지났을 때 마치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차례차례 돌아가셨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요. 저의 든든한 울타리였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어요. 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안절부절했죠. 다행히 두 분이 저와 언니 앞으로 남긴 재산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물론 저희도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게 없었어도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집에 빚이 있어서 그걸 갚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히려 부모님께 많은 걸 받았으니 그 또한 감사했고 거기에서도 든든했던 부모님의 품이 느껴져 또다시 울고 그랬네요. 언니는 제가 기운 없이 부모님만 그리워하고 있을 때 제게 힘을 북돋아줬어요. 수아, 너 이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하시겠다. 너 이러라고 나랑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줄 알아? 부모님은 계속 우리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 너도 부모님 슬프지 않게 기운 차려야지. 안 그래? 엄마 아빠가 너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한다고 학원 차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 알지? 너 마침 회사도 관뒀고 다른 일도 없으니 학원 해보는 거 어때? 언니는 제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저를 다시 뭔가 도전해보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미술 전공이었고 부모님은 유학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보다는 일하는 게 좋았고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 아이들 미술 지도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동네에 안면이 있는 집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잘 가르친다고 입소문이 나서 대학 때까지도 꽤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죠. 우리 수아는 아주 선생님 하려고 태어났나 봐. 유학 가기 싫으면 엄마가 학원 차려줄게. 아니 엄마, 나는 내 힘으로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학원을 차려도 좀 더 있다가 할래. 그렇게 엄마와 했던 대화들이 생각이 났고 저는 바로 학원을 차릴 장소를 물색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술학원 원장이 되었고요. 언니는 저보고 잘 생각했다며 정말 좋아했어요. 언니 말대로 내가 학원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동안 걱정 끼쳐서 미안해. 언니 힘들지 않게 힘내서 잘해볼게. 난 힘든 거 하나도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넌 잘할 거야. 난 걱정 안 해. 저는 그때부터 다른 데에는 한눈 팔지 않고 학원 운영하는 데에만 힘을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 30이 넘어도 결혼 상대를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혹시라도 누가 저한테 관심을 보여도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학원은 학생들 좋은 학교에 잘 보낸다고 소문이 나서 정말 잘 되었고, 저는 강사분들하고 아르바이트하는 미대생들에게도 인센티브 잘 챙겨주며 모든 면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썼죠. 그리고 부모님 재산이 아닌 제가 번 돈으로 2억 정도를 모았어요. 제가 원래 비싼 명품에도 관심이 없고 외식도 즐기지 않다 보니 돈 쓸 데가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모았던 것 같아요. 또 살고 있는 집도 부모님한테서 받은 거라 대출 같은 게 나가지 않으니 돈 나가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이 됐고 언니는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형부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해요. 처자한테 결혼 안 한다고 걱정하는 티내면 신경 쓸까봐 직접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처제,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거 아니지?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면 지금부터 상대를 만나보면 어때? 자상한 성격의 형부는 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했어요. 보아하니 언니도 형부도 제가 결혼 안 한다고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니랑 형부한테 더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결혼할 마음을 가져서인지 전에는 없던 소개팅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이전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결혼 상대를 찾기로 한 다음부터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러다 마음이 가는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되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에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많았고 한 의료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서로 마음이 끌려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저한테 계산적으로 접근했더라고요.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어쩌다 보니 연봉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되게 솔직하게 자기가 버는 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번다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물론 나중에는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했지만요. 그 사람과 저는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수아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하려면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될 것 같아. 사실 우리 집은 평범하다 못해 진짜 소시민 집안이거든. 내가 모아서 하지 않으면 어려워. 그래서 말인데 수아 너는 얼마나 모아뒀어? 그걸 알면 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도 그렇게 많이 모은 건 아니야. 원장이라고 오빠보다 더 번다고는 해도 학원 유지비나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예비비를 계속 마련해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따지면 아마 오빠랑 별 차이 없을걸? 정 부담되면 결혼 좀 늦춰도 돼. 그래, 내 형편 생각하면 결혼 늦춰야 되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대출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한 빨리 결혼 날짜 잡아볼게.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저는 제가 받은 유산이나 돈 모아놓은 건 결혼 전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저도 모르는 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제 아주 깊은 곳에서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남자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저한테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요. 학원 선생님들 뽑을 때는 냉정하게 잘 관찰할 수 있었는데 저와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두고서는 왜 그리 제대로 보지 못했나 싶기도 해요. 제가 너무 따지고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뭐든 좋게 보이려고 했던 마음도 있긴 했고요. 아무튼 그 사람과 저는 결혼식장을 잡았어요.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다 받았다며 계속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혼식 비용은 반반 내고 나중에 생활비는 제가 더 내는 걸로 이야기가 됐죠. 같이 살면서 쓰는 건데 제가 내면 어떠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됐을 때였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오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울고 계세요? 수아야, 잠깐 나 좀 봐봐. 라며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너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거든. 엄마 너 오기 전에 가실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얼른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봐. 그게 엄마가 신도시 예정지역에 상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 지금 재개발이 계속 늦어지는 중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 돈이 없다고 했잖아. 엄마가 아는 사람 통해서 사채를 좀 쓰신 모양인데 지금 갚으라고 난리를 치나 봐.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딨어. 거기 상가에 수익 나면 갚으면서 매매가 오를 때 팔려고 했던 거지. 아무튼 일이 이렇게 돼서 나는 엄마 돈 갚는 것 때문에 생활비 낼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까지도 내가 거의 다 냈잖아. 근데 오빠 어머니 돈 갚아줄 수 있어? 지금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하다며.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정말 소액이라. 너 학원 예비비나 여유자금 미리 좀 쓸 수 있어? 엄마 돈 갚아줘.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사채 아줌마한테 시달리고 하면 불편하잖아. 오빠 그 예비비 지난달에 학원 보수공사하고 물품들 다시 드리느라 다 썼어. 내가 버는 거나 오빠가 버는 거나 비슷하다고 전에도 말했잖아. 어머니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걸 오빠가 갚는다고 했다가 대뜸 나보고 갚아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네. 그래, 알았다. 뭐 크게 기대를 하고 말한 건 아니야. 라며 남편은 이 맛을 쩝쩝 다졌어요. 뭔가 제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자기가 갚을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학원 예비비와 관리비 같은 걸로 자기 어머니 빚을 갚아달라고 하니 반사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를 대하는 게 정 같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짜증도 잘 내고 어쩌다 외식 좀 하자고 하면 너나 잘 먹고 잘 살라며 신경질을 내는데 점점 이 사람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살 수 있을지 겁부터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는 밥을 먹으며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부부끼리 돈 이야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부간에 서로 돕고 하는 맛이 있어야지. 서로 네 돈 내 돈 이러니까 저렇게 멀어지는 거라고. 아, 초장부터 한 식구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꼭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지만 저는 못 알아듣는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학원에 쓸 돈은 분명 제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저러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마음이 풀리고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일은 한 주 뒤에 시댁에 갔을 때 일어났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지방에서 자취를 하는 시동생까지 와 있는데 분위기가 심각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어떡하냐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좀 전까지 멀쩡하던 남편이 왜 이러나 싶어서 보는데 시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도 이야기 들었죠. 엄마가 상가 투자한 지역이 지금 건물이 안 올라가서 힘들다는 거요. 아,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혀를 차며 아휴, 말로만 힘들겠다고 하면 뭐하나.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준다고. 남은 남이지. 그래, 아무리 결혼했다고 자기네 식구하고 같겠어?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은 들은 말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엄마 투자금으로 빌린 돈 갚으라고 난리친다고. 근데 사실 그거 엄마만 투자한 게 아니라 나랑 형석이도 하나씩 해서 그 돈이 꽤 되거든. 뭐? 오빠 그런 말은 안 했잖아. 그럼 어머니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오빠랑 도련님도 돈을 빌린 거야? 형수, 그래서 이게 액수가 꽤 되거든요. 5억이에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은행권도 아닌 개인한테 빌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 돈을 내가 갚아주면 좋겠다는 기대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찍어내며 저한테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아휴, 밥도 안 넘어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늙음하게 이게 뭔 고생인지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 이럴수록 기운을 내야지. 그래 엄마, 형 말이 맞아. 어쨌든 형수랑 얘기 잘해봐야지. 시동생이 저와 얘기를 잘해본다는 말이 곧 저한테 돈을 갚아달라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더군요. 형수, 이만큼 했으면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굳이 제 입으로 말이 나오게 하네요. 형수 학원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읍시다. 다만 얼마라도 좋으니 저희 급한 불은 좀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학원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담보로 하라뇨. 제 사정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할 수 있냐고 하셔야지. 다짜고짜 대출 받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니, 30 중반에 학원까지 운영하는 사람이 그만한 여유자금도 없는 거 맞아요? 저도 결혼하느라 있는 돈은 다 썼어요. 오빠도 저보다 1살 많은데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자금 대느라 돈이 없잖아요. 30 중반에 학원 운영한다고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학원에 관한 돈을 쓸 수 없다고 오빠한테도 다 말했는데요. 그래도 형수는 운영자니까 형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주고 같이 편하게 살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형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엄마도 그런 건 안 몰라라 하실 분 아니에요. 형수한테 더 잘하면 잘했죠. 형수도 기왕 시집 온 거 시댁에서 대접받는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도련님은 대출 받거나 어디서 돈 빌릴 곳 없으세요? 저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저도 상가 산다고 대출 받고 해서 돈이 없어요. 돈 말할 때 있으면 이러고 형수 붙잡고 아쉬운 소리 하겠어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형수가 안 되면 형수 친정에는 말 못해요. 아니면 주변에 빌릴 사람 없어요? 제가 친정이 시댁 돈 갚는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머니나 도련님은 좋으시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로 제가 돈 빌리면 언니나 형부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빌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빚을 져서 돈을 갚으면 그 돈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갚는데요? 다들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저희 생활비도 거의 다 제가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요. 정말 죄송한데 그 돈 마련은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지며 그 자리에 드러누웠어요. 아우,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거기 상가들은 사가지고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됐다. 이게 다 내가 인덕이 없어서 그런 거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돈 마련할 능력이 있으면서 안 해주겠다는 사람이 문제지. 엄마가 무슨 문제라고. 같은 가족이 됐으면서 저렇게 선 긋고 매정한 사람들이 있더라. 라며 시동생은 대놓고 저를 희번뜩 노려보더라고요.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아무리 상가 때문에 빚을 졌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5억이나 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한 사람당 상가를 하나만 사들인 게 아닌 거였어요. 신도시 개발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 곳에 아직 짓지도 않는 건물 상가를 뭘 믿고 그렇게 사들인 건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부모님과 언니한테 보호만 받고 자라서인지 가족들이 저한테 돈 달라고 한꺼번에 달려드는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말끝마다 저한테 같은 가족이 됐다고 저한테 자기들이 빚진 돈을 갚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정말 자기네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제가 부담될까봐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혼잣말하는 걸 듣고 마음에 벽이 생기게 됐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독하네. 생긴 건 순순히 잘 주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끄덕도 안 하지?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저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걸 곰곰이 따져볼 새도 없이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심술을 부리는 거였죠. 우리 집 냉장고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사람 좀 불러서 서비스 좀 받아줘라. 이게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돈을 내야 되거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처지 아니냐. 네가 이런 것도 못 해주지는 않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거실 마루를 다시 깔아야 된다고 하고 베란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일을 점점 크게 벌리며 제 돈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니, 거실 마루는 미끄러워서 꼭 다시 깔아야 한다고 하시니 저도 해드렸는데요. 베란다는 굳이 손볼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은 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래된 아파트라서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다 손볼 것 투성이야. 그리고 나 네 말 섭섭하다. 빚지고 사는 사람은 집 고장 나고 낡은데도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거냐?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너 독한 거 알아보긴 했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너한테 득이 되는 게 뭐 있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베란다 리모델링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됐다. 내가 다 업자까지 봐놨는데 뭐 네가 알아본다고 그래. 너한테 청구서 날라가면 그거나 계산 잘해.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거나 돈은 많이 들지 않냐는 빈말은 한 번 안 하더군요. 저는 점점 남편하고 멀어졌고 제 스스로가 남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방도 각자 쓰게 됐어요. 혼자서 잠이 들 때면 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지, 형부는 또 얼마나 걱정을 할지 그런 것부터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혼 때부터 이런 돈 문제로 시댁과 남편한테 시달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쩐지 제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 곧 우리 아버지 기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사 안 지내고 그날 다 같이 만나서 식사 함께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저녁을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점심이요? 아니, 누가 형수가 한번 먹고 싶대요. 저희도 집에서 밥 안 하니까 어디 괜찮은 한정식 예약이나 하시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을 예약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줘도 되죠? 이런 데는 짠순이처럼 굴지 말고 돈 좀 쓰세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아니, 사람을 짠순이니 어느 수준으로 예약하라느니 이럴 땐 돈 좀 쓰라느니 그런 말을 해놓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 제가 부담이 안 생기나요? 시동생도 제가 돈을 안 해준다고 심통이 난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고 저는 한정식집을 알아봤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기일이라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기념일은 잘 챙겨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가장 비싼 코스를 예약했고 시아버지 기일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시동생이 만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 번째 음식이 나왔을 때부터 한 입 딱 먹더니 젓가락을 집어 던지듯 놓으며 고개를 도리질하더라고요. 아우, 뭐 이렇게 싱겁고 간이 안 맞는다니? 이런데 괜히 인테리어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먹을 거 하나 없다니까? 라더니 그 다음 음식도 메인으로 나온 밥과 장어 떡갈비까지 못 먹겠다고 한 입씩만 먹고 아예 다 치우라고 직원을 부르는 거였어요. 시동생도 생각보다 맛이 없다며 투덜거렸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앞에 차려진 걸 다 먹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진상처럼 직원한테 간이 안 맞는다. 이거 다 국산인 거 진짜냐? 원가가 얼마고 가격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통에 너무 무안했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입에 안 맞으세요? 그래도 이게 이 집에서는 제일 비싼 코스인데요. 여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예약한 곳이라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게, 네가 이래서 센스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나한테 미리 뭐가 좋을지 물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애들 아빠 가신 날이라고 해도 먹는 건 우리인데 사람 입맛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니니? 너는 그렇게 둔해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미술을 가르친다고 그러니? 예술은 센스 있고 좀 빠릿빠릿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러니 그 나이 되도록 손에 쥔 돈도 없는 거야. 먼저 가신 양반도 내가 이렇게 한 입도 못 먹은 걸 알면 저 세상에서 속상할 텐데 아주 요새 당체 입에 땡기는 것도 없고 그 양반 가신 날까지 이러니 내가 먹을 복이 없나 보다. 하여간 형수도 참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드시고 싶으시냐 그거 하나를 못 물어봐요. 나도 보니까 여기가 이름값으로 비싸지 맛있지가 않네. 젊은 사람도 이런데 엄마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제가 돈을 안 줘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시아버지 기일이니 참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들 나가자. 내가 다른 데서 밥 살게. 뭐 여기는 당신이 알아서 정리하고 나와.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거 먹으러 갈 테니까.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렇게 해. 오빠가 그러겠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런데 앞으로 다시는 내가 이런 고급 한정식집 예약하고 온 식구 다 모셔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미리 전화해서 드시고 싶은 걸 예약한다고 한들 또 맛없다 하시면 그때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 괜히 돈만 쓰고 서로 마음 상하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어머니랑 도련님 거의 드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 돈 내야 하는 거니까요. 이번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불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제가 영수증을 들고 개인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시동생이 와 진짜 싸가지 대박 없어. 저게 며느리가 하는 태도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남편하고 더 이상 힘들겠다는 확신을 했어요. 남편마저 저를 그렇게 보고 돈 안 준다고 안색을 바꾸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런 남자랑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집으로 오면서 속으로 혼자 짧았던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시댁의 빚잔치에 휘말려서 그 돈 갚아줄 수 없다는 거에 저를 못살게 구던 모든 일을 떠올리니 분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늦게 들어온 남편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다음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몇 군데 다니며 조언을 받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유책사항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시댁과 남편이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에게 유리할 거라고들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대학 입시가 끝나고 저희 학원에서도 좋은 대학에 붙은 학생들이 꽤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챙겨주고 다 같이 회식을 하러 가게 됐어요. 거기서 기분 좋게 먹으며 저희끼리 그동안 노고를 위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며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좀 빨리 보자고 할 말이 있다고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말들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야, 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다. 너 2억이나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돈 없다고 그렇게 딱 잡았대? 이게 말이나 돼?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그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우리 빚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해? 와, 진짜 너 독하다. 근데 내가 2억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왜 말 못해? 얼른 말해봐. 어떻게 내 통장을 들여다봤냐고. 아 그래. 내가 너 몰래 네 비밀번호 알아내서 눌러봤다. 됐냐?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남편이 빚에 눌려 죽게 생겼는데 이런 돈을 갖고 시치미를 뗄 수 있어? 너 당장 그 돈 나한테 보내. 네가 뭔데 나보고 돈을 보내라 말아야. 내가 돈을 왜 너한테 보내? 아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까? 내가 대리 위임장 써서 그 돈 하나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돈 보내. 아니면 이혼이야? 아 그러셔? 그럼 이혼해. 나 너하고 이혼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와, 이제 막 너라고 하네. 아주 막장이다 이거지? 그럼 나랑 한 살밖에 차이도 안 나면서 무턱대고 건물도 없는 상가를 분양받아 놓고 그 돈을 나더러 갚으라는 인간한테 내가 왜 존대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오빠 소리 들을 자격이나 돼? 하고는 바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지금 빨리 형부랑 와줘. 나 이혼할 거야.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하고부터 나 이 인간들이 지네 빚 갚아달라는데 질렸어. 그러더니 남편이라는 새끼는 내 통장까지 몰래 들여다보고 내가 애써 모아놓은 2억을 자기한테 내놓으란다. 언니, 이게 남편이 할 소리야? 이 인간 나 뜯어먹으려고 나랑 결혼한 것 같아. 그래, 나 너 이렇게 우리 집에 도움 안 될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너보다 괜찮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널렸는데 미쳤다고 나랑 결혼하냐? 라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언니가 들었고 언니와 형부는 그 새벽에 바로 우리 집에 와서 제 물건들을 다 집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우리를 씩씩거리며 째려보고 있었고 언니는 제 어깨를 감싸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수아야. 네가 애를 낳기를 했어. 결혼을 해서 몇 년을 살기를 했어. 저딴 인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네 재산이 어디 하고나고 그 2억뿐이니? 엄마랑 아빠가 남겨주신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 결혼 안 하고도 너 혼자 살아도 충분해. 누가 이혼했다고 너 우습게 볼 일 없어. 그 말을 듣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언니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처형,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속상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에 없는 말이 나갔는데 저 수아랑 잘 살고 싶어요. 처형 말씀대로 저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다툼은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아도 좀 오해를 했고 저도 어쩌다 보니 욱했네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아한테 더 잘할게요. 야, 웃기지 마. 너 지금 우리 언니가 내 재산 있다고 하니까 마음 바뀐 거잖아. 그 전까지는 너 팔짱 끼고 우리 노려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나한테 부모님 유산 있다니까. 뭐? 어쩌다 보니 욱해? 나랑 잘 살고 싶어? 야, 이제 너랑 니네 식구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 라고 하자 남편은 항상 잘하던 그 처량한 표정에 연기를 하더군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근데 수아야, 그거 알아? 내가 이혼을 원한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박차고 이렇게 나가버리게 된 거니까 내가 피해자야. 너 그 재산의 반은 내가 위자료로 청구할 거야. 너 내가 아직 바보로 보여? 너도 혼잣말로 그랬잖아. 순순히 넘어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가 독하다고. 나 저번에 니네 엄마랑 네 동생이 나한테 막말한 거, 아버지 기일에 나 골탕 먹인 거 다 녹음해놨어. 너, 네 동생이 나한테 막말하는데 옆에서 한마디도 내 편 안 들고 니네 식구들하고 다른 식당 갔잖아? 내가 그날 결심했어. 이번 주 중으로 너한테 이혼 소장 날리고 집 나가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이렇게 내 통장 몰래 훔쳐보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내 통장 훔쳐본 거 그것도 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다 녹음했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저리 비켜. 형부도 남편이 어이가 없었는지 한마디 했어요. 이봐, 자네가 우리 처제 재산에 하나도 기여 안 했는데 뭘 믿고 그걸 절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말 들어보니까 아주 우리 처제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던데 그걸 법정에 있는 판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척하면 척이지. 그렇게 저는 언니 형부와 함께 집을 나왔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며 다시 잘해보자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동안 같이 살아줬으니 얼마라도 재산을 줘야 한다며 아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결국 저의 이혼 소송은 법적 공방을 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제가 승소를 하고 남편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들의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법원에서 저와 언니한테 허리를 굽혀가며 한 번만 좋게 넘어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들 본 모습을 다 알게 된 후라 끄덕도 안 했어요. 언니도 다시는 보기 싫으니 얼굴 보이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고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번호를 다 차단했고 아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멀리 가서 그 사람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 즈음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시동생도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고 해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었다고 하네요. 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흥청망청 돈을 너무 써서 시아버지가 황혼 이혼을 하고 실버타운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해요. 어쩐지 다른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좀 이상했는데 이혼을 했던 거였고 그런 시아버지의 기일을 저를 골탕 먹이는 데 이용한 거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변호사가 제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 알아낸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결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언니 부부와 조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언젠가 저한테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결혼할 의향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결혼은 저한테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워낙 화목한 부모님 아래서 가족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서 인생이 저한테 시련을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 사는 데에 더 나쁜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경험이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매일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